네, 명목적인 측정인 명목 척도에 대해서 연구 번호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찾아서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열적인 측정입니다. 서열 척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서열적인 측정은 즉 서열 척도는 사회과학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측정의 수준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열. 서열은 어떻습니까? 측정 대상 간의 순서를 밝혀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 간의 대소, 고저, 전후, 상하 등에 따라서 서열화가 가능하고 상호 배타적인 특성과 함께 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량하기 어려운 응답자의 태도, 선호도, 사회계층 등의 측정에 이용이 되며 서열 간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반에서 1등한 학생과 2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와 2등한 학생과 3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는 같지 않다입니다. 등수는 단지 순수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과목별로 점수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1등이 A뿔을 많이 받아서 97점을 받았다면 그러면 2등이 96점을 받아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1점 차이죠. 그런데 만약 3등이 93점을 받았다면 3점이 차이 나죠. 그래서 1등과 2등의 의미가 1점이었는데 2등과 3등의 의미는 3점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어떤 크게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수는 단지 순수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열 척도의 예로서 첫 번째 예 1을 보시면 지체장애 등급 1에서 6급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2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을 상, 중, 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석차를 1등에서 30등으로 나누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열 척도를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찾아본다면 어떤 것을 서열 척도로 예를 들 수 있을지 하나 정도 찾아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간적 측정,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어떤 대상의 속성에 서열을 매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범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상이한 범주 간의 거리가 같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은 동일한 척도이며 등 간격은 숫자 간의 간격이 같으므로 산술적인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0점, 의미상으로 대상의 속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 0점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 같은 비율 계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지수를 MQ라고 본다면 지능지수를 IQ라고 봅니다. 그리고 섭씨온도, 화씨온도, 학력, 물가지수, 생산성지수, 사회지표 등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어느 점을 0이라고 본다면 그 0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점을 0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느 점이 0점이기 때문에 더하고 빼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더 추워지는 거고 더하게 되면 더 따뜻해지는 거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곱하기를 할 수 없고 나누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얘 2를 살펴보면 지능지수가 100인 학생이 50인 학생보다 2배 더 머리가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능지수가 0인 학생은 지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율적인 측정, 비율척도입니다. 등간 척도가 갖는 특성에 추가로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이며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0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술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비율 척도의 숫자는 속성의 실제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의 예를 살펴보면 예 1을 살펴보면 TV 시청률, 투표율, 그리고 신문 구독률, 가격, 저축 금액, 생산 원가, 연령, 무게, 신장, 출생, 사망률 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항을 살펴보면 사람은 0세보다 젊을 수 없으며 몸무게는 0보다는 더 나간다. 따라서 20세는 10세보다 2배 더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 보았던 것들처럼 명목적인 측정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인지 가장 높은 수준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명목적 측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으로서 글자 그대로 이름을 부여하는 명목적인 것에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서열적인 측정이 되면서 측정 대상 간의 대소, 고저, 전후, 상하 등에 따라서 서열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간적인 측정은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 같은 비율 계산은 사용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더하기 빼기에는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적 측정에서는 가장 상위의 척도로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의 측정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척도에 대해서 척도의 특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위의 척도는 무엇이며 하위의 척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만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것은 어떤 척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척도별 특성별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명목척도는 범주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척도는 순위는 매길 수가 없지만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어떻습니까? 서열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 간격이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지만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간격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0점은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는 절대 0점이 없지만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절대 0점이 존재하죠. 비율적인 측정에서는. 그리고 비교 방법으로는 확인과 분류가 가능하고 서열척도는 순위 비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등간척도에서는 간격의 비교가 가능하고 비율척도에서는 절대력이나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계산에서는 너는 가능하고 크다 명목척도에서는 다음은 는 이꼬르는 가능한데 서열척도에서는 이꼬르 아니면 크다 작다 그리고 등간척도에서는 이꼬르 크다 작다와 그리고 더하기 빼기 비율척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가능하면서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척도의 적용 사례는 성별이나 계절이나 운동선수 등번호 그리고 종교 분류를 한다든지 장애 유형, 지하철 노선, 결혼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인종, 지역 등에 대해서는 명목척도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열척도는 지체장애 등급, 학교의 석차, 사회계층, 그리고 산재장애 등급, 직장 만족도, 복지의식에 대한 진보 성향 등에 대해서 서열척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간척도는 도덕지수, 지능지수, 섭씨온도, 화씨온도, 학력, 물가지수, 생산성지수, 사회지표 등을 등간척도로 나타낼 수 있고 비율척도는 TV 시청률, 투표율, 가격, 신문 구독률, 무게,
저축금액, 연령, 생산원가, 신장, 출생, 사망률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긴 해도 명목 척도로 사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서열 척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간 척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비율 척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각 척도마다 하나의 사례를 지금 적용 사례에 없는 것을 하나씩 찾아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의 오류입니다. 자, 측정의 오류를 살펴보면 측정의 오류는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이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4-2는 조사 연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발생 원인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의 오류의 지금 표 4-2를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애매한 개념의 형성과 불명확한 조작적인 정의로서 조사 문제와 만약 가설을 형성하였다면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가 지금 애매한 개념의 형성과 불명확한 조작적인 정의다. 그죠? 그래서 조사 문제와 가설을 형성하고 그리고 조사 설계를 합니다.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왼쪽 표를 보시면 코딩이나 컴퓨터 입력 시 잘못 입력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조사 설계 단계에서 측정 도구 내에 불명확하게 표현한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도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수집 및 자료 수집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하고 연구 문제 해석, 연구 가설 검증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에는 어떤 오류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오류는 변수에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측정 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 편향된 경향을 보이는 오류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 성별, 학력, 소득, 종교, 직업, 인종, 사회적 지위, 문화 등과 같이 인구 통계학적 또는 사회의 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응답의 선행 효과를 보면 응답자가 고학력일수록 음당문학 중에 앞쪽에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응답의 후행 효과로 응답자가 저학력일수록 응답문학 중에 뒤쪽에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오류는 사례를 살펴보면 관용의 오류, 무조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혹의 오류,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입니다. 무조건 중립적인 입장이며 대조의 오류, 자기 자신과 상반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후광 효과입니다. 특정 대상의 한 가지 속성에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전체 속성을 평가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성향입니다. 만약 조금 전에 체계적 오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무작위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의 값이 인위적이거나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측정 대상, 측정 과정, 측정 수단, 측정자 등의 일관성이 없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서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측정자로 인한 오류. 예를 들면 건강이나 사명감이나 그날의 기분이나 관심사 등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자로 인한 오류입니다. 긴장을 했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불안 등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 백신을 맞으러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날따라 혈압이 엄청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었는지 정상적인 혈압이 나와서 제가 백신을 맞고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측정 대상자로 인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측정 장소, 측정 시간, 좌석 배열, 소음, 조명, 부모 참석 등 이런 다양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로 인한 오류입니다. 측정 도구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때,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을 맞을 때 당연히 백신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놔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측정 도구에 대한 오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신뢰도입니다. 측정의 일관성입니다.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지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의존 가능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며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재검사법, 반분법, 대안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사법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 동일한 대상을 두 번 반복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한 두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적용이 간편하고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두 검사 사이에 외생 변수 등의 영향으로 대상의 속성이 실제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측정값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두 검사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분법입니다.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같은 시간에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반분된 측정 도구로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서로 측정 시간이 다를 때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동일 대상의 속성을 한 번만 측정함으로써 반복 검사에서 나타나는 검사 효과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반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측정 문항들을 완전히 동등하게 만들기 어렵고, 측정 문항이 적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8개에서 1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법입니다. 대안법은 재검사법의 시간적인 간격 문제를 해결하고 거의 동시에 측정하되, 측정 수단이나 관찰 방법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차례로 측정하고 그 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복수양식법, 유사양식법, 평행양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재검사법의 외생변수 문제, 주시험 효과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두 개의 동등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주시험 효과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문항을 만들어 검사할 때 각각의 문제에 유사한 한 문제씩을 더 만들어 모두 10문제를 만듭니다. 그 결과 유사한 5문항에 대한 점수를 상관시켜 두 점수가 높게 상관되었다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자 신뢰도입니다. 관찰자 신뢰도는 한 측정 도구의 결과를 관찰자나 면접자를 달리 두어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관찰자들을 충분히 훈련시켜야 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팀이 교수, 공무원, 실무자 각 1인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들이 동일한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비슷한 평가 점수가 나와야만 관찰자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롬바 알파입니다. 크롬바 알파는 반분법과 마찬가지로 내적 일관성 분석에 따라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가능한 모든 반분법을 시행했을 때의 신뢰도의 평균값입니다. 이는 매우 방대한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이 보급된 이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개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체의 알파 개수가 0.6 이상이면 항목들이 동질적이므로 내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뢰도는 무작위적 오류와 관련된 것이므로 무작위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시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측정 항목 수를 가능한 늘린다. 측정자들이 측정 방식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무성의하거나 실제와 전혀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줄로 쭉 나열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보고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사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응답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되었거나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정확성입니다. 타당도에 대해서 측정의 정확도란,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란 측정한 값과 대상의 진정한 값과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며, 타당한 측정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측정 대상이 서로 다를 경우 그만큼을 정확하게 다른 값으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그림 4-3과 같이 크게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당도에 대해서 이 세 개의 타당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